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국의 박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26강이고요. 자, 수사법 즉 발상의 표현법 들어갑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발상의 표현법은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문제는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꼼꼼하게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뭐를 부탁드리고 싶냐면은 이겁니다. 자, 최소한 예를 들어서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주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1번 직유법 아닙니까? 최소한 직유법이 뭐냐?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됐죠? 알아야지만이 그 직유법을 어디 속에서 작품의 내용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최소한 수사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그것을 작품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문제는 그렇게 나옵니다. 지문을 주고 무슨 법이 쓰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법이 쓰였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죠. 그래야지 찾을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최소한 직유법이다라고 한다면 직유법이 무엇인지, 뭔지를 다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자, 요거 살짝 여러분들 형광펜 드시고요.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는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당연하죠. 이러한 표현 방법에는 크게 사물이나 관념, 즉 원관념을 그것과 유사한 다른 대상, 즉 부주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요거 밑줄 그읍시다. 비유하기라고 합니다. 위부터 밑줄 그을까? 자, 다시 한번요. 사물이나 관념을 그것과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유하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느낌이나 의미, 식구를 강조하기 위해 여기 있네. 자,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법. 을 뭐라고 한다? 강조하기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세 번째,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피하려고 변화를 적절히 주는 것. 즉, 이것부터 밑줄 그어야겠다.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변화를 적절히 주는 방법.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변화주기라고 합니다. 자, 고개 드시고요. 적어보십시오. 자, 다시 말씀드린 수사법 또는 발상의 표현법 여러분들 정확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비유하기. 원관념을 부주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하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강조하기입니다. 식구나 시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강조하기죠. 세 번째는 뭐다? 변화주기.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재미있게 참신하게 바꾸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변화주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비유하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직유법.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밑줄을 여기다 긋읍시다.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뭐뭐양, 뭐뭐듯 이런 거 썼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직유법. 흔히 말하는 직접 비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직유법은요 찾기가 쉽습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 뭐뭐인양 썼을 때 무슨 법? 비유법이 직유법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본문에서 뭘 찾으면 된다? 이런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직유법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은유법은 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A 이퀄 B 또는 A의 B 또는 A 없이 B만 이럴 때 몽땅 뭡니까? 은유법입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A는 B다. 이게 은유입니다. 또는 은총의 돌침개 섭리의 작을 바칩니다. 분명히 A의 B꼴 맞죠? 그리고 섭리의 A의 B 자갈반 맞죠? 그래서 A의 B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은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고 귀 밑에 해먹은 소리 명은 부전시가 나온 건데 이때 소리 뭡니까? 백발 흰 머리카락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뭐 무난하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은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입니다. 이게 알맞는 예인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은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밑에 기업부터 미음 중에서 기업부터 리을 중에서 은유법은
몇 번입니까?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답 몇 번? 4번이죠, 4번. 다시 한번요. 여기 보십시다. 은유법 형태가 뭐라고요? A는 B꼴, A의 B꼴, A 없이 B만 있어도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됐죠?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배꼽. 이런 게 바로 은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쉽죠. 자, 여러분 문제 나온 형태를 잘 보십시오. 은유법을 줘. 그 다음에 밑에 선택지에서 은유법을 찾는 겁니다. 그럼 솔직히 이거 안 읽어도 돼. 왜 우리는요. 은유법 다 알지 않습니까? A는 B꼴, A의 B꼴, B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어렵지 않게 기업들 이유 중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의인법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의인법. 사람이 아닌 무생물이나 동물식물에 인격적인 요소를 부여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심심한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가전체 소설 기억나죠? 공방전. 공방전. 공방은 뭐를 의인화했습니까? 돈을 의인화했죠. 돈을 의인화. 이때 이 의인화라는 이 친구가 바로 뭡니까? 이 의인법 말하는 겁니다. 의인법. 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사람처럼 막 벼슬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게 의인법 아닙니까?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화류법. 화류법은 뭔지 알죠? 무생물을 생물로. 이게 화류법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로?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할 때.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생물이죠. 살아있는 생명체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한다?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의상법은요. 소리 비유. 새나물의 졸졸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의성법이야 원래. 이것도 비유학입니다. 모양을 비유하는 거. 이글이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의태법입니다. 모양 비유. 됐고, 자 풍유법은 뭐냐면요. 속담. 자 봅시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하는 말만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수사법으로 뭐 어렵지 않게 설명하면요.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거 썼을 때 그게 풍유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유하게 들어갑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결국 이 빈수레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학식이나 교양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 학식이나 교양이 부족한 사람을 뭐에 빗대요? 빈수레. 에 빗대어 표현하기 때문에 비유학입니다. 근데 결국 이건 속담이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니까 속담 같은 친구들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풍유법이라고 합니다. 대유법 들어갑니다. 자, 대유법도 문제 잘 나오죠? 자, 대유법은 크게 두 가지.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자, 대유법이란 하나의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는 말이 경험적으로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는 표현한 수사법으로 크게 제유와 환유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하나의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는 말이 경험적으로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도록 표현하는 수사법. 이 말이 좀 어렵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대유법은 크게 두 가지. 뭐가 있다고요?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제유법이라고 한다면은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냥. 제유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할 때. 요게 제유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 빵. 우리에게 빵을 달라. 빵의 원관념은 식량이죠. 자, 분명히 식량은 전체죠. 빵은 부분입니다. 즉 부분을 이용해서 전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뭐다? 제유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가 더 있는데 환유법 있죠. 환유법. 환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대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물의 특성. 을 이용해서 대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물 비친 흰 옷자라. 하얀색의 옷. 우리 민족이 원래 하얀색의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즐겨 입었던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백의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눈물 비친 흰 옷자락, 이때 흰 옷자락이라는 사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뭐? 대상, 즉 우리 민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뭐 한다? 이것을 환유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정리 다시 한번요.
대유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유법, 두 번째는 환유법. 제유법은요, 다시 한번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고요. 환유법은 사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대상을 설명하는 것을 환유법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보십시오. 그냥 어렵진 않습니다. 됐고, 자, 실제 예전에 혹시 이런 단어 아십니까? 편자기. 10명이 오더라도 이 나의 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와 내리야. 우리님 타치로나.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고 싶다.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적쭉 앉아있다가 향기우는 날개로 님의 옷을 입겠습니다.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가사. 근데 편작이란 단어는요. 원래 중국의 의사입니다. 중국의 훌륭한 의사 한 명이야 이건. 중국의 의사. 근데 여기서는요. 어떠한 의미로 쓰였냐면요. 훌륭한 의사 전체를 나타냅니다. 훌륭한 의사.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 편작을 이렇게 밑줄 그은 다음에 무슨 법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빙고. 당연히 대유법이죠. 대유입니다. 선생님 왜요? 뻔하지 않습니까? 부분을 이용해서 전체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유법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의법은 뭔지 알죠? 단어는 하나인데 의미가 여러 가지야. 중의법. 하나의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됐죠? 수양산 발음 이때 수양산은요. 첫 번째 수양산일 수 있고 수양대군일 수 있다고. 산일 수도 있고 수양대군. 그러니까 단어는 하나야. 근데 의미는 몇 개? 2개 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친구분보다 중의법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상지법입니다. 어떤 사물의 의미나 특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물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이는 은유법과 비슷하지만 은유법에는 원관념,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고요. 상징은 그런 게 없어. 예를 들어서 껍데기라면 이때 껍데기는 온갖 부정적인 모든 것들. 근데 생각해보면 실제 이 시에서는요. 물론 껍데기는 동체정권이라고 제가 썼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요걸 가지고 설명해보면 껍데기가 독재정권이래. 그럼 껍데기는 가라라는 것은 결국 뭐야? 독재정권은 가라 이거죠. 근데 문제는 껍데기와 독재정권 사이에는요. 유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요. 유사성이 없어. 됐습니까? 그러니 이게 뭐다? 이건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징.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2013년도 국가직급 국문제입니다. 매출처 부분 중에서 비유법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비유법? 꽤 많은 비유법을 설명했습니다. 맞죠? 엄청나게 많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직유법부터 출발해서. 방금 전까지 중의법 설명했죠. 상징법. 근데 실제 중의법까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렇게 다양한 수사법이 있고요.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만이 자 선택지에서 무슨 법이다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답은 4번인데 잘 보십시오. 나무 이파리는요. 크고 작은 울림이 잦은 물의 정단을 타고 달래이는 듯 하더니입니다. 눈에 보십니까? 디귿법. 급기야 독수리며 나무 잎기에 반복되는 점들이 이르자 갑자기 장대 인양 눈에 보십니까? 장대비 인양 눈에 보십니까? 그것은 형상이기 이전의 움직임이고 보고 있는 동안 그대로 음악입니다. 그렇게 써 있죠. 자, 그것은 음악이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문맥상 붓질이므로 붓질은 음악이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법? 붓질은 음악이다? A는 B다? 그렇구만. 은유법. 다음 몇 번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사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강조하기. 과장법 진짜네. 과장법은요. 조그만 것을 크게 부풀리는 거니까 과장하는 거 맞죠? 과장하기입니다. 강조하는 게 맞죠? 강조하기입니다, 그게. 자, 봅시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는 과장입니다. 과장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라는 거. 조그만 것을 부풀리는 것도 과장이지만 큰 것을 조그맣게 만드는 이것도 과장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을 큰 걸로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 이걸 향대 과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됐죠? 큰 것을 조그맣게 이것은 향소 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정말 많이 기다렸다는 얘기죠. 이걸 향대 과장.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입니다. 이런 것을 향소 과장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과장 뭐라고요? 사물을 실상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크게 또는 작게 해서 문장의 효과를 높이는 수화법. 이게 뭐다? 이게 강조하기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과장법을 설명한 거고요. 괜찮습니까? 이거는 과장법이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반복도 강조하기가 맞나? 맞죠.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한마디와 사랑의 열마디는요.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당연히 강조가 가능하죠. 당연히 반복법도요. 강조가 맞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되풀이해서 뜻을 강조하는 수서법입니다. 괜찮습니까? 열거도 강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열거되거나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아서 전체의 내용을 표현하는 수사법, 열거법. 우리 집 정원에는요, 장미, 백합, 튤립, 코스모스, 국화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라고 읽어줘. 뭐가 강조한다? 우리 집 정원에 정말로 온갖 꽃이 만발하는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점축법, 이건 당연히 강조죠.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게 하거나 또는 크게 하거나 높게 해서 독자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수사법, 그걸 점축법. 부탁드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딱 봤을 때, 이런 질문 딱 봤을 때 얘가 점층법이다, 얘가 점강법이다, 그런 것들 좀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점층법은 점점 커지게,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높게 해서 독자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수사법. 점강법은요, 점축법과는 반대로 크고 높고 강한 것에서부터 점차 낮고 약한 것으로 끌어내려 표현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얻는 수사법.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층법, 점강법. 이런 것들 몽땅 어디에 들어간다? 강조하기에 들어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개 설명 안 했습니다. 첫 번째 과장법 설명했죠. 자, 두 번째는 반복법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열거법. 네 번째는 점층과 점강 설명했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비교법. 이런 것도 강조하기에 들어가네. 성질이 비슷한 두 가지의 사물이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수사법입니다. 너의 넋은 수녀보다 외롭구나. 그러니까 수녀도 외로운데 너의 넋이 더 외롭구나. 비교를 통해서 강조가 가능하죠. 그러네. 됐습니까? 대조법, 이것도 강조하게 들어간다는 거.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내세워 주제를 강조하거나 인상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인상은 짧고 예술은 길다. 여러분 혹시 색깔 대비를 색채 대비라고 하는 건 아시죠? 대체로 작가가 색채의 대비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이야기할 때 너무 아름다워, 선명한 이미지 표현, 이런 것들이 몽땅 뭡니까?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푸른색과 예를 들어서 붉은색을 이렇게 대비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대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예를 들어서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딱 이야기할 때 색채의 대비를 쓰면은요, 결국 뭘 강조하는 거야? 봄의 아름다움을 강조할 수 있고, 그래서 강조하기입니다. 됐죠? 그게 대조죠. 억양법은요, 높였다가 딱 낮추는 게 억양인 걸 알고 계시죠? 그게 억양법입니다. 그 여자는 예쁘지만 애교가 없어. 잘 보십시오. 그 여자는 예쁘지만 애교가 없어. 이런 것들이 바로 억양법입니다. 대체로 이 억양법은 누가 많이 썼냐면요, 봉산탈춤에서 말뚝이가 많이 썼죠. 봉산탈춤에서 이 말뚝이. 이 말뚝이의 말을 잘 보면 다 억양법입니다. 칭찬을 막 하는 것 같다가 촥 낮춰. 됐습니까? 그럼 기억하시면 바라고. 이런 것들은 몽땅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강조하기에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강조하기에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그다음
미화법입니다. 미화는 뭐냐면은요. 대상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미화야.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표현 대상을요. 실제보다 아름답게. 다시 한번.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표현 대상을 실제보다 아름답게 나타내는 수사법을 뭐라고 한다? 미화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동물국에 보면은 옥계단이 있습니다. 옥으로 만든 계단. 무슨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입니까? 계단을 몽땅 다 옥으로 만들게? 이런 것들이 미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양상군자. 결국 도둑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화죠. 뭐. 그런 거리의 천사입니다. 결국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화죠. 즉 이런 친구들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미화입니다. 이게. 대상을 아름답게 표현했으니까 됐습니까? 괜찮죠 미화? 그 다음 연쇄법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연쇄라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빨간 사과. 네, 요게 연결됐죠. 사과는 맛있어? 맛있어가 그 다음과 연결됐죠. 바나나는 그 다음과 연결됐죠. 그 다음은 여기와 이렇게 연결됐죠. 그 다음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연쇄법이 뭐냐면요. 어떤 문장의 마지막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연쇄적, 연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정말 대단히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여러분들 충분히 한 번쯤 보셨을 것들이니까 가볍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늘 항상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곤란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고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요 철저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작품을 딱 보면은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사법만큼 작품에서 그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를 알아. 그럼 여러분들 작품에서 10개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0개를 알아. 그럼 100개가 보이는 겁니다. 정말 많이 보이겠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늘려야 됩니다. 이거를. 됐죠? 여기 앞에 있는 이거를. 내가 10개를 알면 100개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1000개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앞에를 늘리면 그 다음에 뒤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어차피 문제도 지문 주고서 무슨 법 썼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됐습니다. 자, 영탄법입니다. 감탄사 또는 감탄형 어미를 사용해서 기쁨, 놀람, 슬픔, 감동 같은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그게 영탄법입니다.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를 등을 써서 기쁨, 놀람, 슬픔, 감동 등과 같은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수사법, 영탄법. 됐죠? 넘어갑시다. 현재법.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 또는 눈앞에 없는 사실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표현법. 이런 거 눈에 보십니까? 현재 시제를 사용했을 때 현재법이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법이 자, 왜 강조하기에 들어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됐습니까? 현재법이 왜 강조하기에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요 현재형으로 이야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뭘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 굉장히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몽땅보다 강조하기 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밑줄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 또는 눈앞에 없는 사실을 마치 뭐처럼 눈앞에 있느냐. 이게 강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변화주기입니다. 변화주기. 네, 마지막입니다. 근데 변화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나오죠. 변화주기. 도치법 이런 거 얼마 중요합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이 변화주기 역시 솔직히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뭐 설명했죠? 첫 번째는
비유하기. 두 번째는 강조하기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기는 어떤 친구들이 있고 강조하기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작품 속에서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에 정말로 공무원 시험 가서 보실 때 문제를 맞힐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변호주기 들어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루하죠. 그래서 변호를 줌으로 해서 너무 신선한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도치법 들어갑니다. 정서의 환기와 변화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의 차례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정서의 환기와 변화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국어의 어순은요. 주어 목주어 또는 보어 소설어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 만약에 이 어순이 바뀐 형태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목적어, 서술어, 주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볼까? 너를 사랑한다. 누구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구는? 나는. 얘가 강조하는 거죠. 이거. 누가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나는 사랑한다. 누구를? 너를. 그럼 너를 강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도치야. 자, 대꾸법은요. 문장의 구조가 같거나 비슷한 것이 반복될 때. 이거죠, 이거. 문장의 구조가 같거나 비슷한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문장의 구조 비슷한 거 눈에 보십니까?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는 것이 버들숲인가?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는 것이 버들숲인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꾸법이라고 한다고요.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는 것이 버들숲인가? 됐고. 자, 3번 설의법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형식은 의문이야. 근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설득, 강조의 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의문문 있죠? 의문문. 물어보는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의문문 세 가지. 첫 번째, 판정 의문문. 첫 번째는 판정 의문문. 자, 두 번째는 그쵸, 설명 의문문. 세 번째는 수사 의문문이 있습니다.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이 있습니다. 이거 괜찮죠? 자, 잠깐만 말씀드리면 판정 의문문은요, 예나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의문문. 자, 얘는요. 자, 답변할 때 일정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의문문. 자, 수사 의문문은요. 물어보는 건데 강조나 설득 효과가 있어. 의문인데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조나 설득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수사 의문문인데 답변하는 것은 좀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험생 아닙니까?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네, 아니요. 뭐 설명을 요구한다든가 설명한다든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 자, 여기서 다른 거 빼고 이것을 뚫어지게 보십시오. 요게 이 친구입니다.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결국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이게 설이야. 이게 설이법입니다. 알고 계셨죠? 좋습니다. 자, 인용이 나와서 뭐 다른 사람 말을 갖다 베끼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죠. 자기 이론을 증명하거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이나 글을 따오는 수사법 인용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잖아. 시험을 못 받아도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이게 인용이죠. 잘 보십시오. 근데 인용이란 친구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인용과 두 번째는 간접 인용이죠. 첫 번째는 직접 인용과 두 번째는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요. 큰 따옴표가 있으면서 인용격 조사를 뭘 씁니까? 라고 또는 라는을 쓰는 겁니다. 간접 인용은요. 큰 따옴표가 없어. 그러면서 인용격 조사로 고 또는 는을 쓰는 겁니다. 괜찮죠? 뭐 달고 있는 거죠 이거?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자, 페이지 42쪽입니다. 반어법.
반어법은 진짜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반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서 이야 정말 못생겼다. 그게 반어죠. 그게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쓰면 될 것, 직설적으로 쓰면 될 것 같아. 그것을 반대로 이렇게 반어법을 썼을 때 이걸 변화주기라고 하는 거 맞죠? 됐죠? 그런 것도.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2006년 9까지 이거. 이게 반어입니다.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기다리는 일이 사랑하는 일보다 행복하겠습니까? 기다리는 일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반어야. 이게 그래서 반어법입니다. 이게 반어법. 그러면 밑에 선택지에서 반어법을 잡아야 됩니다. 껍데기가 4월도 알맹이만 넣고 이건 반복이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매운 계절의 채찍이 알기 맛집. 네, 이 일제의 탄압. 북방이라는 것은 극한의 상황. 답은 4번이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데 왜 눈물 안 흘려? 눈물 흘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어법. 이게 반어법입니다. 이게 반어법. 그렇게 찾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어법이 뭔 줄을 아신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죠. 본문에서 얘 반어인데 얘는 반어가 아닌데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반어 다음은 항상 역설이 나오나? 합니다. 서로 이치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진술. 다시 한번 이치에 어긋, 모순. 이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필기를 해드리는데 님은 갔어. 내 보내지 아니하였대. 이 역설 아닙니까 이거? 그게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이해하게 하는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얘가 역설인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모순. 이게 모순 아닙니까 이게? 선생님 왜요? 님은 갔어. 그럼 님이 갔으니까 나는 님을 보낸 거겠죠? 근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작은 거인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거인. 큰 사람이잖아. 작은 사람이잖아. 이게 모순이죠 뭐. 이게 역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편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수사법이 다른 하나거든요. 수사법이 다른 하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래. 역설이죠. 황홀한데 슬프대. 이것도 역설이죠. 찬란한데 슬프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 결벽이 축복을 이룬대. 답 몇 번? 4번이죠 뭐.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 곳 요거. 공감각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자체로도 중요합니다. 솔직히.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청각이란 이미지를 역으로 바꿔서 시각이란 이미지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대체로 이 공감각은요.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됐고 생략법입니다. 독자에게 여운이나 암시를 주기 위해서 문장의 구조를 간략하게 이거 땡땡땡땡 이런 게 생략입니다. 독자에게 여운이나 암시를 주기 위해서 문장의 구조를 간략하게 줄여나 빼버리는 수사법으로 생략된 부분은 당연히 독자의 판단이나 추측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생략법이야. 이게 생략입니다. 이게 생략. 이게 생략.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을 우리가 상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뭐 어렵지는 이게 어렵진 않죠, 솔직히. 솔직히 어렵진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수사법, 근데 문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요, 실제 현장에서 강의를 해보면 그런 걸 문제 틀린 학생들을 보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개념이 굉장히 거창한 건 아니야, 솔직히. 근데 그 거창하지는 않지만 그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지만이 보인다니까요. 없으면 안 보입니다, 이게. 당연하죠. 없는데 어떻게 보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보이기 위해서는요.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음 문답법입니다. 문답법 뭐? 묻고 답하는 게 문답법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자문자답이 바로 문답입니다.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답변합니다. 문답법. 문답 형식을 빌려서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변화 주기가 맞죠? 됐죠? 진짜 이곳은 아름다운 무릉도원 같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이야 무릉도원은 어디인가? 나는 여기인가 하느라 결국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이. 묻고 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답법. 됐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 명령? 알아오라 쓰면 명령이겠죠. 평범하게 서술해도 될 것을 뜻을 강조하는 평범 서술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명령형으로 바꿔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수사법. 그게 명령법입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명령법. 됐습니까? 그다음 도노는 뭐 부르는 게 도노입니다. 선생님 도노입니다. 선생님들 이게 도노입니다.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수사법입니다. 편집을해서는 이름을 부르거나 연설문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 몽땅 뭐 돈호법입니다. 돈호법. 자, 이 내용은요. 김고 선생님의 나의 손에서 살짝 말만 바꿔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선생님요. 여러분들이 모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분님 푸는 거. 이게 돈호라고. 이게 돈호라고. 이게 돈호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부르는 게 돈호구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2011년 국회직 8급 문제거든요. 국회직 8급 문제. 다음 그래서 생존 수사법이 아닌 거. 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이랬어. 그럼 여러분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을 읽고서 여기서 무슨 법이 쓰여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얘가 뭔 의미인지 어떤 수사법이 쓰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해주셔야죠. 됐습니까? 자,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춤을 출 수 있는가? 살아있기 때문에 춤을 춘다.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제대로 살아있도록 하는 생명의 자기 충일의 욕구 때문에 춤추는 것입니다. 춤만큼 살아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문화나 예술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자, 물론 여러분 밑에 있는 해설을 참조해도 되지만 요거는 뭡니까? 이 문답법이죠. 이게 문답법이죠. 질문, 답변. 실제로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게 문답법 아닙니까? 자, 그다음. 자, 두 번째 문단은요. 이걸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물론 춤은요. 사람만이 추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가 춤춘다. 파도가 물결 친다는 말과 파도가 춤춘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공통성이 지니지만 질적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물결 친다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그 어떤 기운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춤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요. 사물의 현상을 마치 이건 여기 좀 나와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선택지 중에서 뭐에 해당될 거예요? 라고 한다면요. 결국 뭡니까? 이거야 뭐. 자, 밑에는 선택지. 이런 게 딱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의인법. 밑에 선택지 근데 의인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우고 다시 찍어서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거 보이십니까? 대조법. 춤춘다와 움직인다의 차이, 의미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보니까 대조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대조법을 이야기하는 거구만.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고, 그 다음. 자, 다만 여기에서 춤춘다와 물결친다 사이를 가리고 또 이동을 시키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입니다.
새가 지저귀는다. 새가 노래한다. 말도 이와 비슷합니다. 노래하는 것도 실상은 지저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저귀고 노래하면 질적으로 의미가 다르지 않은가. 됐고. 자, 그렇다고 춤추고 노래하는 원천 동기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묻고 답하는 거 맞네. 인간학적인 철학이라든가 생態학적인 철학의 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쿠르트 작스는 춤추는 것 어디까지? 이거 어렵지? 이것도 그렇고. 여기까지. 자, 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쿠르트 작스라는 사람이 춤춘다는 것은 이거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갖다 베낀 거네. 큰 따옴표를 써서 직접 베낀 거네.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법만 하는 거죠. 됐습니까? 어이구, 인용도 없네. 자, 아무튼 인용도 있습니다. 됐고, 자, 요거 지웠고요, 제가. 자, 그 다음 대조법도 지웠고요. 아까 서리법도 있었죠. 질적 의미가 다르지 않은가. 서리법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 서리야. 결국 다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됐고. 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또한 쿠르트 작스는요. 그의 책 서문의 첫머리에 춤추지 않고서 어찌 인생을 알리요. 라는 인용인데 밑에 보니까 인용이 없어. 그래서 제가 살짝은 고민한 겁니다. 인용이 없는데 어떡하지? 인용이 없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요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뭘 참고로 알아달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십시오. 자, 여기 경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을 인용하고 있다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라고. 경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 교훈 같은 거 지으시고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글, 이게 경구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경구법은요 5번째 문단에 잠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아니라 인용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경구를 갖다 베낀 거죠. 이게 바로 경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구법도 맞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다음을 해서 사용된 수화법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사람은 왜 춤을 출 수 있는가? 살아있기 때문에 춤을 춘다. 우선 문답본 눈에 보시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살아있도록 하는 생명의 자기 충일의 욕구 때문에 춤추는 것입니다. 춤만큼 살아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문화나 예술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솔직히 명령법도 눈에 보이네. 생각해보라고 그랬으니까. 자, 물론 춤은요. 사람만이 추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파도가 춤춘다는 말을 이용합니다. 파도가 물결 친다는 말과 파도가 춤춘다는 말하고 움직인다. 이 공통성을 지니고 있지만 질적으로 뭐다? 서로 다르다. 이게 대조법. 써보겠습니다. 대조. 문답법. 그 다음. 물결 친다는 말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 어떤 기운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춤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요. 사물이나 현상을 마치 인간인 이런 것들 솔직히 직유법 이런 게 있으면 직유법 좀 좋겠다. 비유하기. 자, 이런 표현은요. 사물이나 현상을 마치 인간인 것이냐. 이것도 근데 사물의 현상을 마치 인간인 것이냐 이거는 의인법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없더라고 밑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사물이나 현상이 움직여 나타나는 표현인데 그것은 주객분리에 따른 일방적인 제품이 아니라 사물이나 현상을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대상 자체의 자기 생성활동과 인식 주체의 생성활동을 일치시켜서 동시적인 상호관계 속에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다만 또 지워야 되는 여기서 물결 친다와 춤춘다의 사이를 가르고 또 이동시키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합니다. 새가 지저귀다. 새가 노래한다. 말 이와 유사하죠. 노래하는 것도 실상은요 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적인과 노래하면요 의미가 질적인 의미가 서로 다르지 않은가라고 물었지만 결국 뭐다? 다르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서리법.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문답법 있었고요. 서리법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웠고요. 대조법 있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그렇다고 춤추고 노래하는 원천동기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게 문답법이 무엇일까? 이거다. 이런 시간입니까? 춤추고 노래하는 원천동기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인간학적인 철학이라든가 생態학적인 철학의 한 질문일 수도 있다. 쿠르트 작스는요. 춤춘다는 것은 보다 한 단계 고양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답변이네.
쿠르트 작스라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서 답변을 했다. 그렇죠? 삶이 본래의 제자를 잡는 것은 바로 춤이다. 춤은 존재의 향유, 자기 창출이다. 또한 쿠르트 작스는요. 그의 책 서문의 첫머리에 이렇게 즉 옛 잠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경구법이 된다고 이게. 됐습니까? 춤추는 사람이어야만 춤을 추어야만 인생의 맛보 멋 그리고 의미와 깊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춤은 삶의 끝없는 도전이고요. 또 사람 살아가는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사법 이렇게 보이고 다음 몇 번? 4번은 솔직히 점강법 없죠.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좀 길게 썼네. 자, 길게 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수사법을 끝내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수사법은요.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그 개념을 본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문학의 이해가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시가 들어가겠죠. 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도요. 굉장히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시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짧고 문제 내기 편하고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등등등. 그래서 시가 잘 출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시 문학의 이해 중에서 시를 할 거니까 자 꼭 예습한 상태에서 강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